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혼잡 우려가 있었는데요. 개통 후 첫 출근길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김포 도시철도를 타고 시민들의 첫 출근길을 동행했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김포 방향 종점인 양촌역입니다. 이곳에서 서울 김포공항역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큰데요. 개통 이후 첫 출근길 어떤지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 김포 구례역. 한산했던 여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걱정보다는 기대에 찬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서서 가도 이제 버스보다는 좀 흔들림이 덜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한강 신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장기역. 오전 8시가 가까워지면서 출근길에 오른 사람은 더 많아졌지만 줄이 채 길어지기도 전에 다음 열차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여러 차량에 나눠 타다 보니 열차 내부도 양호한 편입니다. 큰 불편함 없이 원도심을 지나 어느덧 서울 방향 종점역인 김포공항역. 양촌역에서 출발한 지 30분 만입니다. 서울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는 김포공항역입니다. 출근 시간이어서 다소 붐비기는 했지만 예상했던 만큼 큰 혼잡함은 없었습니다. 이날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3분에서 3분 30초. 특히 개통 첫 주에는 30분 일찍 3분 간격을 적용하면서 우려했던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양 열차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 간격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김포에서 지하철 시대가 열린 후 처음으로 맞은 평일. 출근길부터 지옥철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덜어낸 하루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 구례버스 환승센터는 출근 시간마다 서울행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 때문에 혼잡했습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하자 버스 환승센터는 비교적 한산해졌는데요. 김진지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아침 출근 시간 버스를 타기 위해 긴 줄을 선 사람들. 버스가 지나가도 승객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민들로 붐비던 구례 버스 환승센터. 김포 도시철도 개통 후 달라졌습니다. 승객 대기줄은 사라지고 버스 환승센터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도시철도가 개통하면서 출근길 승객들의 수요가 분산된 겁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출근길이 한결 편해져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처음 타거든요.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편하고 좋아요. 어저께 타고 오늘 타고. 김포시는 지난 28일 도시철도 개통과 함께 전철과 버스 간 환승이 쉽도록 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일부 노선은 폐선되고 한강 신도시 내 모든 마을버스 노선은 도시철도 역사를 경유하도록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개통 초기인 만큼 일부 시민들은 개편된 버스 노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32번 마을버스가 다녔었어요, 일이. 근데 32번이 오늘 없어지니까 전부 이거 웬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머 어떡해?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김포 도시철도 개통 후 첫 출근길. 버스 외에는 선택지가 없던 시민들의 출근길이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대부분 경기도민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석탄재 사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90%가 넘는 도민들은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환경 안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84%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60%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13%에 그쳤습니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 시 조건부로 허가해야 한다는 질문에 73%가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51%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20%에 그쳤습니다.
일본산 석탄재를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나서서 제한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76%가 방사능에 오염된 석탄재일 수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21%는 원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되냐는 질문에는 무려 93%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73%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산 석탄재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8%가 국내산 사용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고 23%는 시멘트 품질 등급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도민도 16%에 달했으며 유해성 기준을 높이거나 일본산 석탄재를 사용한 시멘트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산 시멘트 수입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63%가 몰랐다고 답했으며 경기도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8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식회사 K-스탠 리서치가 지난 9월 21일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천시 의회가 감정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를 준비하면서 시민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청회 자리에는 보육교사 등 해당 재정에 관심을 갖고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런데 공청회 현장에서 나온 한 시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교사를 가리켜 잘 팔린다고 표현한 건데 보육업계 종사자들은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건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 부천시의원의 질의 내용. 해당 시의원은 대체교사 지원제도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잘 팔린다는 표현을 사용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싸보이긴 합니다만 잘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휴가 대체, 병가 대체 이런 걸로. 그래서 이 같은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 종사자들은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감정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보육교사나 관련 제도를 팔린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시의원으로서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대체교사가 팔린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제 주변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들 다들 놀래시고 저 또한도 놀랬고 모멸감, 분노, 화남 그리고 그 쑥스러움에 어디 홀랑 벗겨진 듯한 팔린다라는 그런 언어를 써가면서 제도를 얘기했다라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해당 공청회를 준비했던 같은 당 소속 시의원 역시 시의원으로서 이번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라고 마련된 공청회에서 팔려나간다라는 발언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순간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또 같은 정치인에 입에서 나오는 발언이라 더 큰 파장을 몰고 온 것 같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시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에 사과한다며 개인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취재기자와의 대화에서 해당 의원은 보육교사에 대한 비하의 의도는 없었다며 보육교사의 열악한 고용 환경으로 인해 대체교사 지원 제도가 인기 있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체교사 지원 제도는 보육교사가 휴가나 개인 사정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대체교사 23명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와 손을 잡고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를 개발하는 가칭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속에서 세워지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는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와 가칭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설립 투자행위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램리서치는 반도체 업계의 혁신적인 웨이퍼 제조 장비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센터에 드는 초기 투자액만 약 600억 원 규모.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를 개발합니다.
설립되면 경기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유한 그야말로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300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현지화를 촉진해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또 현지화 비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 경기도 경제에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램리서치의 경기도 투자 결정은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Gyeonggi Province is home to approximately 65% of the semiconductor-related businesses in Korea, and we are very excited to be part of this community. 국내 반도체 장비 관련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기술센터를 설립을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부품 국산을 만들면 어떤 시장이 팔 수 있는 시장이 커질 수도 있고. 도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한국 테크놀로지 센터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인허가 사항 지원에 힘쓸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 내 사업장들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를 줄이는 숲속 공장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미 올해 목표량을 뛰어넘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는 산의 어린이집 주변 부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메카세카이어 등 공기 정화 효과가 큰 나무들이 줄을 이룹니다. 올해 들어 268그루를 식재했고 올 연말까지 총 628그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숲속에 공장이 있는 것처럼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이른바 숲속 공장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식재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30%가 위치한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도내 121개사와 협약을 맺고 숲속 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83개 공장에 총 14,000여 그루가 식재됐는데 이미 올해 목표량을 10%가량 넘어섰습니다. 올 연말까지 3,000여 그루가 추가 식재되면 올해 18,000여 그루 가까운 나무가 식재되는 셈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도시숲 1헥타르가 조성되면 연간 168kg의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참여 사업장을 넓혀 오는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사업장이 나무 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장에 조성된 나무 쉼터 공원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부동산 실거래 위반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부동산 실거래 위반은 2만 4천여 건으로 과태료는 1,118억 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500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3,300여 건, 부산이 2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과태료 역시 경기도가 327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167억 원, 대구 121억 원 순이었습니다. 부천시 소새마을기획단이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각 지역의 도시재생 추진 현황과 주민참여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새마을기획단은 지난 2014년부터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소사마을 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마을 해설사 육성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소새마을기획단은 이번 수상을 통해 오는 24일 열리는 전국 도시재생 한마당의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김포시가 이달부터 맞춤형 7번 버스 출발점을 연장하고 차량 운행 대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포 맞춤형 7번은 하성면에서 출발해 김포 한강신도시를 지나 김포 보건소까지 오가는 노선입니다. 당초 하성면이 출발점이었지만 10월부터는 월곶면으로 연장 운행하면서 월곶면 귀전리와 계곡리, 고막리 일대 교통벽지 주민들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차량 대수도 2대 더 늘려 4대 운행하면서 하루 24번, 평균 25분 배차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가 문수산성 성벽 발굴 조사에 들어갑니다. 김포시는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문수산성 문화재 구역 가운데 서측 성벽 1250제곱미터 구간에서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문화재청과 김포시의 문화재 발굴 시굴 조사에서 확인한 성벽 시설들의 잔존 상태를 확인하고 문수산성 복원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김포시는 이번 발굴 조사 성과를 학술 자문회의와 현장 공개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제10대 시민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제도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시민 옴부즈만으로 선정된 김영엽 씨는 원미이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주민 권익 보호와 구제, 고충민원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민 옴부즈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부천시청 2층 시민 옴부즈만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민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천시가 전국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분야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와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전반을 평가해 시상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경위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권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각 기초단체마다 2곳씩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부평구 주민자치회가 출범했고 계양구에서는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자문기관에서 벗어나 지역의 정책을 직접 계획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평구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식을 가졌다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네. 잘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부평 같은 경우는 총 22개 동인데 네. 청천 2동하고 네. 부평 5동에서 먼저 시범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로 보면은 총 의원들이 40명.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안에는 20명에서 50명까지인데 저희 네. 부평 같은 경우는 40명으로 하기로 했고 이게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예비 후보도 5명을 뽑았고 예.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이 열의와 관심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양구는 더 이보다 먼저 좀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시범동으로 효성 네. 1동과 작전 1동이 이제 시범동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7월 4일 날 발대식을 좀 진행을 했고요. 효성 1동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31일, 작전동 같은 경우는 9월 7일 날 각각 총회, 주민총회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300명, 400명 정도가 모였고 네. 또 이제 9월 7일 작전동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총회를 좀 진행을 했고요. 지금 효성일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총회 당시에는 주민 참여 예산 동계획형 사업과 네. 병행해서 이제 우선 총회를 좀 진행을 했고요. 네. 작전일동 같은 경우는 아마 2020년도 주민자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건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좀 순고르기를 좀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가장 핵심인 분과 구성을 네. 어떤 식으로 어떤 역할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한계를 보였던 건가요? 그 뭐 한계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제가 정리를 예. 해봤는데요. 일단 대표성의 한계라고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권한의 한계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좀 활동이 좀 어려우면서 갖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부평 같은 경우는 이제 4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계양 같은 경우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는 25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로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굉장히 네. 높아서 어떤 대표성을 좀 갖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권한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협의 수준이었고 주로는 행정에 대한 홍보 정도였다면 그런 한계가 좀 나타나서 좀 전환이 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력의 문제라던가 공간 사용의 문제 그리고 재정 그다음 행정에서의 지원 시스템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좀 전환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한계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권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권한이 있다기보단 행정에서 이제 이렇게 잘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와서 이제 조용히 이제 회의하시고 또 담소 나누시고 지역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이제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지역 주민의 대의기구 역할을 한다거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이렇게보다는 그냥 하나의 단체처럼 운영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도의 한계이기도 한 거고. 근데 그런 지점에서 이제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되면서는 주민자치회의 권한 자체가 의제 발굴서부터 계획, 실행까지를 다 여기서 하는 거고,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행정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회의 자료 주면 그대로 뭐 읽거나 이랬는데 실제로 주민자치회는 그런 계획부터가 다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만큼 행정적인 역량이나 또 의제 발굴이라든지 기획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관공서, 공적인 이 공간에 대한 이 느낌이 그렇게 친절하거나 재밌거나 따뜻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공적인 공간에서 놀았는데 재밌다. 그리고 공론을 내가 궁금했던 내용 또 내가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수용되는 그런 경험?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우선 행정에서 돌아오는 답은 안 돼요 라고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되는 얘기보다는 안 되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마을에 관련된 얘기라고 하면 우선은 수용해서 내 얘기가 받아들여지네 이런 경험들이 쌓이는 것. 저는 그것이 공과 주민 간의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가서 또 열심히 얘기하고 해봤더니 공론화를 했는데 재밌어. 가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굉장히 따뜻해.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되살아나고 또 내가 했던 그런 말들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과정들이 경험적으로 축적이 되면 지금 굉장히 그 참여율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시면서 기대가 누구보다 크실 텐데 마지막으로 포부랄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실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좀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삶, 행복한 삶, 또 내가 누리고 싶은 삶 이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 있었던 성공 조건, 돈, 명예, 뭐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소소하게 내가 마을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갖고 있는 에너지나 역량들이 굉장히 높으세요. 이런 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별로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런 판을 만들어주면 우리 주민들은 정말 재밌게 잘 놀 수 있겠다. 그리고 저도 그 판에서 정말 재밌게 잘 놀고 싶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기대하시는 바가 어떠십니까? 재밌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딱딱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자치라는 것이 행정의 보조수단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발굴하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주민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좀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달 31일 끝으로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주요 안건으로 부각됐던 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잇따라 부결된 데다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할 지속가능발전 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일명 지속협 동의안도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예, 시의회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자세한 내용 두 분의 패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권 이름, 조례 이름만 들어보면 인권 보장 그리고 이제 민주시민 교육 조례 어떻게 들으면 뭐 괜찮은 조례 같은데 이게 왜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논란되고 갈등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갈등하고 논란만 있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인권 조례와 민주시민 교육을 찬성했던 단체들은 주로 시민단체들, 특히 이제 인권이나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이 중심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반대를 특정 종교인들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그 결국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그 관련 상정된 조례를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논쟁되는 사안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도 반대하는 분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되고 나면 동성애가 확산되고 그리고 이슬람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하고 우려 사이의 격차를 그럼 좀 생산적인 과정이나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상정되고 부결되고 갈등만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조례안의 내용보다는 진보 보수의 대결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 측에서 저는 그거는 좀 의견이 좀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 보수 얘기할 땐 사회 전반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권 증진과 민주시민 교육도 진보 보수 사실 반대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우려, 그러니까 동성애나 아니면은 그 이슬람의 확산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됐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진보 보수 의제라고 보기도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아까 기자님께서 처음에 좀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이렇게 표를 의식해서 부결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결된 진정한 이유가 뭐 어디에? 부결된 이유는 이제 의회에서 이제 밝힌 것은 사회적 공론화가 안 됐고 이제 시민적 합의가 안 돼 있다. 사실 인권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반대 서명한 사람들은 6,700명 정도가 이제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찬성 서명한 사람들은 670명, 이제 10분의 1 정도의 어떤 수준인데 그걸로 본다면 적어도 조례라는 게 대다수의 어떤 그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돼야만이 절대적인 어떤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안건이다. 반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인권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사람마다 이제 지수는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그 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동성애자, 성소수자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 인권의 내용 자체가 성소수자인데 성소수자 중에 이제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까지도 인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이제 반대하는 어떤 단체의 어떤 주장인데 사실 이제 진보적인 어떤 정의당 입장에서는 다 모두 많이는 다 평등하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 이념의 문제, 가치의 문제, 소신의 문제이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 일부 중에서도 의원들 중에서도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다. 동성애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음지에서 활동을 해왔고 우리의 일반적인 가치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일반인들이 동성애를 과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도다. 시간을 더 두고 더 면밀한 어떤 사회적 합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부결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협의에 동의안 이것도 부결이 됐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뭔지 좀 약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이게 왜 또 부결이 됐는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부천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속가능 목표가 유엔에서 정해져 있고 우리 국가 지속가능 목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속가능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에서만 할 수 없고 정치에서만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시민사회,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민간 거버넌스를 만든 조직으로 오랫동안 진행됐었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 부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몇 년 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산이 되면서
부천이 민간 협치, 민간 거버넌스에 굉장히 뒤떨어진 도시로 이렇게 안착하게 됐고요. 근데 장덕천 시장님 되시면서 민간 거버넌스 보고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지속 협의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또 시민사회 여러 차례 대화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천시의회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내년에 원래 1월에 정상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정이 된 게 사실이고요. 이런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러면 경기도 32개 시군 중에서 지속협의 없는 도시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이 그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민간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간협치위원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협치가 안겨서 굉장히 강화해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는 어떤 시대적 물음에 대해서 부천시의회에서 담당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한 민간의 협의체를 이렇게 지금 반대를 했는데 과거 의회에서는 과거부터 이런 그 거버넌스의 활동을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반대한 거는 그 전에 이제 우리 토론에 다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뭐 시장과 갈등 또 시민 지속협에서 이제 대형 부천의 어떤 그 대형 사업들을 반발하고 이제 어떤 시책 업무에 대해서 이제 비판, 건전한 비판이 아닌 이제 과도한 이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에게 어떤 부천시를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이제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폐지된 건데 지난 7월 사실은 뭐 지속기업 관련 조례안이 다시 개정되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조례안에 민간 위탁을 시책 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조례안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당연히 민간 위탁 동의안은 이제 통과될 밖에 없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했지만 그 나름 또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지속협에서 한 게 뭐 있냐. 이제 지속협의 주축 멤버들이 사실은 이제 시민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시정에 발목을 잡게 하고 나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책에 반대 운동이나 하고 있고 부천시의 지속 발전 가능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만 사실이에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부결된 겁니다. 표결도 아니고 그냥 만장일치로 거의 이제 뭐 부결된 건데 만약에 다음에 또 상정된다 하더라도 다시 부결한다라는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속개혁 관련 조례안이 이제 뭐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이제 부천 장덕천 시장이 어떤 판단을 지속협을 사실은 이제 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장 시장의 어떤 향후 어떤 뭔가 전망을 봐야겠죠. 예. 네. 올해 김포시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도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포형 혁신 교육을 추진하는가 하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초중고도 모두 5개 학교가 신설됩니다. 고교 평준화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상반기 김포 교육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고교 무상급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고등학교 아이가 있어서 무상급식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올 여름에 그 무상급식 되냐 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아빠 그 무상급식을 한대라고 해서 알았는데 그 재정 분담 때문에 얘기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합의가 된 것은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가 50대 50으로 일단 분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 경기도 분담분 50%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나 부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또 분담 비율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데 기초에 관련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경기도가 좀 더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고 경기도는 또
재정 형편상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까지는 경기도는 전체 급식비 예산의 15% 정도를 분담하고 기초자치단체에게는 35%를 분담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짜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긍하지 못하는 기초지방단체가 지금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무상급식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요. 올해 경기도가 뭐 전체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해 9월부터 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저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시 재원이 40억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그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되게 감사함이 크죠. 네. 또 더군다나 식자재 비용이 저희가 1인당 3,100원 정도가 네. 아이들당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급식을 들여다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기에 더 욕심을 좀 낸다면 그 지원해 주시는 비용 안에 운영비나 네. 인건비는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거기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좀 더 더하게 된다면 네. 우리 아이들의 저희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보다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급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죄송스럽지만 아이들의 먹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받고 있다고 받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운영비와 인건비가 거기에 빼기가 돼서 빠지게 되면 네. 그만큼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를 기우 안 할 수가 없어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고생해 주시는 영양교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안에서 식자재를 만들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되고 또 뜨거운 감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진실이기도 해요. 김포도 경기도 몇 안 되는 네. 비평준화 지역인데 지금 뭐 평준화에 대한 여론이 뭐 뜨거운 것 같아요. 평준화 절차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여론입니다. 여건 인프라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올 초에 이 고교 평준화 추진한 지가 김포 한 6년 됐지만 네. 올 초에 비로소 이제 한강 신도시 주민들 위주로 해서 17,000명 넘는 서명이 작성됐고 4월에 경기도 교육청이 같이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향후 일정을 보면은 올해 연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가 12월부터 들어가고요. 물론 중간에 전에 회의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또 김포시 전체 여론조사 또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도교육청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착착 이루어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도교육청에서 목표로 삼는 것은 2022년 3월을 현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진행된다면요. 그러나 이제 김포의 여건을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김포가 좀 긴 모양인데 고천 풍무 사호동의 학생들이 하성이나 아니면 양촌읍, 마송, 통진까지 배정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역별 고등학교 완성학급 수라든가 수용 가능 인원 그리고 또 교통 체계의 개선, 대중교통 개선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선결을 하고 화면학급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학교 증설하고 신설 계획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학교 신설 계획을 보면은 일단 그 소규모 택지 개발 지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포함해서요. 신도시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면은 5개가 일단 2021년까지 개교를 한다. 20년까지요.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증개축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육용지 확보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학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빈 용지가 있으면 먼저 학교로 개선을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급을 증설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구례동과 운양동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구례 마산 중학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가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 중학교에서 차후에 학생 배정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무산된 바 있는 가칭 마산중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가칭 마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설립을 추진했다가 그 당시 신도시 분양이 어려워서 안 된 바 있고요. 2017년 그리고 또 올해 2월에도 또 경기도 교육청 투자심사 받았는데 보류가 된 바 있었는데 경기도 교육관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해결하고자 해서 4월 달에 통과가 됐고요, 경기도는. 그리고 9월 26일 날 어제 제가 바로 통보를 받았는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는 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자,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좁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거 굉장히 이제 불편할 텐데 이런 뭐 증설 계획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많이 감사하고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증설을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공사장 학교에서 현재 시점에 재학생 아이들은 또 수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기타 등등 아무리 많이 좋은 여건이라도 당장 우리 아이가 1학년인데 이거 그동안의 학습 환경 자체가 나쁜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배제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겠죠. 감사한 만큼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될 것이면서요. 또 신설학교를 많이 추진 예정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학년 아이들, 초등 1학년 아이들이 그 신설학교에 입학하려면 기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여기에 해당이 가능할지 그것도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의 하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교와 그리고 이 증설만큼이나 고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1인당 학급 인원수예요. 학교가 아무리 새롭게 많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보통 저희가 기준으로 알고 있기를 김포 관내 초등학교에 학급당 평균 수가 많은 경우에는 30명을 훅 넘어서 40명이 못 되는 수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한 분께서, 담임교사 한 분께서 30여 명이 훨씬 넘는 친구들하고 매일 눈을 마주치셔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보통 다른 지역도 한 20명대인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 30명이 훨씬 넘어서 4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감당하시기에는 김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자꾸 욕심을 내자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도 마음을 써주시면 어떨까.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요. 김포 도시철도 김포공항역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서울 지하철과 김포 도시철도가 이제 환승이 되는 김포 도시철도 서울 방향의 종점역이기도 하죠. 지금 시간이 저녁 7시쯤 됐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김포로 돌아가고 계세요.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와,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3개 역인데 3개의 열차가 지금 나란히 계속 일양 열차로 이 분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워낙에 많았던 탓에 배차 간격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지금 짧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얼마나 붐비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랫폼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조심하세요. 지금 아래 와, 퇴근길이라서 사람들 진짜 많이 있는데 와, 이거 다 탈 수 있는 건가? 일단 빨리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파도처럼 막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따닥따닥 다 붙었거든요. 지금 퇴근길에 훨씬 더 붐비는 모습입니다. 발을 잘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김포 공항역에서 못 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느 역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급곡선 구간이 많아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차량 떨리는 원래는 지역 원인이잖아요. 서울 전체랑 비교를 했을 때 큰 떨림까지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용양역에서 장기도로 가고 있는데 드디어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붐볐을 때는 잘 몰랐는데 구석에 보니까 지금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유모차 그리고 캐리어를 이제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모이면 장애인분들은 탑승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완. 대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일량이라서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열차의 마지막 종점역이 구례역인데 구례역까지가 이제 종점이라서 저희가 구례역에서 내렸는데요. 사실 김포공항역에서 구례역까지 오는데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린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퇴근길이라서 그런지 좀 붐볐던 거는 있었는데 오는 동안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김포도시철도 출근길, 퇴근길까지 제가 한번 다 타봤는데 저도 이제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김포도시철도를 몇 시간 동안 타고 있었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그만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지금